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2일 월요일 역전의 용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데? 박수 쳐주세요. 자, 네, 저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역전의 용사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어제 일요일 특집했고 오늘 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여쭤보고 또 우리 방송 한번 또 신나게 해봅시다. 오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변 대표 아직도 박수 치고 계세요.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변 대표? 저는 그 오래간만에 이 대구에 있는 미디어치 독자들 모임을 하느라고 대구 가서 산행도 하고 골프도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예, 올라온 거예요? 예. 오, 야, 진짜 다들 바쁘게 사시네. 예. 김종욱 박사는 어때요? 저는 뭐 방송 녹화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토요일, 일요일 다 보냈어요. 이번 주는 희한하게도. 그래요? 주말에도 방송했어요? 뭐 판도란 거 어디서 갑자기 저 불러가지고. 판도라? 잠깐. 네. 와, 웬일이에요? 판도라 그 TV조선 아니에요? 아니요. MBN. MBN인가? 어쨌든 판도라 아무나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만간 거기도 저 프로그램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책 아. 보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강의에 또 푹 빠져 유튜브 계시다고. 강의에 푹 빠져요. 그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들어요. 야, 아니 그 주말에. 가정의 달인데 식구들하고 대화는 안 하고 그만 보십니까? 같이 고기 구워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좀. 재밌는 얘기. 링크를 좀 해주시면 엄청 좀. 재밌는 얘기. 네, 우리 스픽스 독자,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노영희 TV 보고 계시는 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올려주시면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주말에 했는데 일이 많은 게 무슨 보람이 있어야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일은 많고 보람은 없고 짜증나고 솔직히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주말 동안에 또 있었던 아주 희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관련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뭐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 아니다 우리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황당무계한데 여기 보면은요 매일경제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3일 만에 번복한 국내 안전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로 인해서 특수부대 군인들이 보급품 아예 못 받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뭐 특전, 특공 등 야전에서 가장 강도 높게 훈련받고 있는 군인들이 그동안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제 물품을 직구해서 썼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KC가 없으면 직구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웨폰 라이트 등 배터리, 그 다음에 지혈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중국산을 아마 많이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국산 대체품이 없거나 퀄리티가 조악한 제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부가 이 정책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거 번복 안 했으면 정말 난리 날 뻔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특전사령관으로 나중에 예비역이 돼서 민주당에 입당한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이 그 10년 전에 특전사령관으로 갑니다. 전인범. 전인범 장군 유명해요. 네. 인터넷에서 아주 네. 뭐 매니아들이 많은데 이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부사관들이 그 자꾸 어떤 이런 람보가 되고 싶은 왜 이런 어떤 욕망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왜 그 특수부대용 칼이라든가 네. 이런 장구류에 대해 가지고 자꾸 싸제 물품을 사는데 이걸 다 허용해 줬다고. 그래서 전인범 장군이 이제 마치고 후임으로 장경석 장군이 이제 특전사령관으로 갔는데 네.
부임하는 날부터 대경 실색을 한 거예요. 월급의 절반을 사제 장구리를 사는 진짜요? 직업군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야.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야시 장비에서부터 그래요. 특히 이 호신용 칼, 그 다음에 여기요 뭐 장신구까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또 후임 사령관은 다 금지시키니까 이번엔 또 부대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못 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불쩡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전사가 이게 지금 호신용부터 장구류까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해외 직구에 걸려 있을 줄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랬네. 어디 난 청계천이나 이런데 어디 인터넷 당근마켓 이런 데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기사가 이렇게 난 나와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네, 실제로 보급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일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아요. 과거 특전사에 미국 SOG사의 특수작전용 칼을 불법 복제한 그래 이거야. 중국산 대검이 들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얘기 맞아요? 중국산 짝퉁을 사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워낙 비쌀 테니까 그 원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전사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밀리터리에 이제 빠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밀바라든가 뭐라 그런가 하여튼 그런 친구들 가니까 이제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짝퉁 중국산을 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군 관계자가 한 말이라는데요. 보급품을 지급하는 국내 업체에서 어쨌든 그 조달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품질 좋은 제품 생산 업체들을 제치고 좀 조악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다 입찰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업체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특수부대랑 야전에 보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번복이 되지 않았으면 아예 그냥 작전도 못하고 직구까지 막혔으면 특수부대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싸제에 완전히 싸제에 그냥 의존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또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런데 참. 이게 보급용 칼이나 심지어는 총기류까지도 상당히 현실과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주로 개개인이 작전을 하잖아요. 요인 암살을 한다든가 포방에서 뭐 폭파 작전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유격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유격전을 하는 직업군인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피복료까지도 그렇고 그렇군요. 이런 구급대도 그렇고 위장하는 크림도 그렇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칼이었던 건데 이게 이 굉장히 특수한 칼이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 특전사령관이 다 풀어줘 버렸어요. 사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한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는 부사관이 있더라니까. 대단한데요. 자기 돈을.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나라의 현재를 지키는 게 군대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는 교육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그 사제 지금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 다 사대에서 다 줘야 돼요. 사제품 같은 경우를 그래요. 보니까 군인들 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물가랑 연동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러닝 팬티, 샴푸, 비누를 다 보급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해줘요? 그랬는데 문제는 장병들 기호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샴푸를 쓰겠다. 그런 것도 있군요. 나는 이런 화장품을 쓰겠다. 이러니까 군대에서 보급품을 일률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5만 원을 올려주면서 그래서 병장 월급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보급품을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 속내이 네가 입고 싶은 거 샀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월급이 많아지니까 구매력이 좋아져가지고 보급품을 다 없애고 그렇군요. 기본적인 자기 생필품은 사서 써라. 이렇게 해서 구매력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군대가 오늘날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이거예요. 야, 제가 어쨌든 뭐 얘기는 약간 좀 빗나갔어요. 핀트가 좀 빗나가긴 아니 했습니다만. 부모들 힘들어요 실제로는요. 아니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네. 보급을 엄청나게 올려줘서 이제는 부모가 돈은 안 보내요. 옛날에 이 정부 출범 전에는 월 평균 부모가 군내 병사로 있는 아들한테 월 평균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꽤 무시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사실은 아니었고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 KC 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걸 다시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정책에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태를 야기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정책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고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실을 아예 TF 참여도 안 했었기 때문에 몰랐고 특히 이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뭐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대통령실이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 그 책임을 어떤 느끼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 비루하고 비겁하게 야 우리 보고 안 받았으니까 우리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명자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관료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거나 이게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안 했다 그래도 더 문제고 보고를 했다 그래도 문제고 진짜 좀 전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변 대표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이런 정책을 마음대로 발표했다가 다시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국무회의가 왜 있습니까? 네. 국무회의가 이제 그런 데서 솔직히 뭐 한꺼번에 뭐 수십 개 올라가서 대통령이 인지는 못하는 수가 있는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보고는 해야 네, 되죠. 올라가서 그걸 뭐 실제 보든 안 보든 근데 네. 올리지도 않고 아니 국무조정실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죠.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네, 올라가겠는데 뭐 안 봤나 보죠. 뭐 그럴 수 있지만 모니터링이 안 되죠. 안 올라갈 수는 없죠. 그건. 아니 근데 보고를 안 했대잖아요. 보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안 그건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그런 거 각 이 부처마다 조정하고 국무에 올려가지고 이제 뭐 때리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은 그거 안 때리고 대통령 안 때리고 어떻게 해? 나는 대통령실이 저런 답변 내놓는 근데 것도 아직 안 때렸으니까 아직까지 몰랐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거는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입니다. 헌법상으로. 마치 대통령과 정부는 다르다는 듯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아니 정말 대통령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놓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통령실이 아예 우리는 관여한 바 없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주례 회동해가지고 두들겨 패버렸다. 질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이랑 우리나라가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이런 식의 꼴이 다르기는 정말 힘든 게 나는 우선 저 해명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자 오늘 열린 행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재밌는 행사를 하나 찾아냈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차 경제안보 외교 포럼이 열렸는데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최근에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 안보적 고려가 급증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슨 말이에요. 말이죠? 뭔 다시 무슨 말인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네. 주요한 변수가 이제는 정치 안보다. 비즈니스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다. 그러면서 네. 안보실 3차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네. 이번에 직구 사태하고 라인 사태의 공통점이 처음에 중국 때리기죠. 네. 중국 때리기가 엉뚱하게 지분 논쟁이라든가 직후 파동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경제 안보 최근에 3차장이 신설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일을 하면서부터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고 대체로 중국 때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안보, 기술 보안, 기술 탈취 예방,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네. 이쪽 뉴스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대법원 해킹 당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아니 전 알죠 당연히. 예. 네. 자 이것도 조사도 해보기 전에 북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면은 이 경제 안보 프레임, 그러니까 정치 안보 논리로 경제 비즈니스를 이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갑자기 요즘 급증을 하고 안보실의 3차장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유달리 이런 일들이 자꾸 빈발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기 중국한테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준비해 왔던 나라인데 네. 한국은 이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뭐든 건드리면 터진다고. 우리는 중국하고 한 발을 빠뜨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이버 사태도 뭐예요?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진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도. 네. 직구라는 게 최근에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저가 테뮤 이런 데. 테뮤 네. 이런 데서 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가 대책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이 빠져 있고 네. 지금 우리 중소 중견기업하고 중국하고 사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냐고. 그렇죠. 부지기수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미국, 일본하고 이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경제를 정치 안보적으로 스크린해 들어가다 보니까 별게 다 튀어나온다고. 그럼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으니 망정인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저기 뭐냐 그 IT, 통신, 그다음에 일반 어떤 상품 거래, 유통 이런 데서 한두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중국하고. 그러니까 난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어쩐 일인지 계속 경제안보 하더니 저 일본의 경제안보상에 조응하는 항공의 기구로 안보실 참차장이 올해 신설이 된 거예요. 그게 갑작스레 된 게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3일 만에 정책을 갖다가 엎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3차장 경질을 하든지 질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대통령실하고 저 관여한 바 없다고 저렇게 딱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했다는 보면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야? 윤 누가?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지 대통령실 자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대통령실은 관여 안 했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부처가요. 부처가 간이 부었지. 간땡이가 부었지. 그러니까요. 저런 거를 발표할 때 대통령실의 정책 수석 정책 라인들하고 협의를 안 한다? 저부터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설사 자기네끼리 보고를 안 했다 치더라도 그걸 언론에다 대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대통령 보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 난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 이 정부 안 되겠다. 나 잘려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 어떻게 이제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저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중대한 사안을.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국무회의가 모든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그리고 그 주재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뭐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작은 정책이라도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고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전 제가 볼 때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한테? 아니 뭐 부끄러우니까. 내가 너무 질문이 바본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도 뭐 제때 보고 안 하고 뭐 전문을 안 봐서 뭐 안보실장 목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문제는 뭐 실수가 있든가 뭐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됐을 수도 있지. 네. 블랙핑크 무시하듯이 외교 전문도 무시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정상황실이라는 데가 있는 거는 이제 정책 하고 저 국가 안위 치안 안전 모니터링 하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네. 여기는 업무 범위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 들어오죠. 무제한적으로 무슨 정부하고 다 들어오죠. 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무역 정책이라면은 이게 민생에 직결이 되다 보면은 부처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네.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내부망도 접속이 가능하고 경제비서관 쪽에서 당연히 그걸 이게 알수 돼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한테 올라가는 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요약이 돼서 대통령실로 와요. 아니 게을러 터지고 술 처먹느라고 못 본 거지 그래 이게 이걸 꼭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래 그거를 이야, 이해가 그걸 보고를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저기 하는 게 그 대통령실이 아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위관리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은 아래로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례만 아니잖아요. 그 만 5세 그 입학부터 취약, 시작해서 네. 학제 개편이나 매고 폐지 문제랑 그다음에 69시간 이번에 R&D까지 그냥 말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잘 몰랐고 대통령실은 잘 몰랐고 그러면서 아래로 툭 치면서 위기 관리하는 방식들이 일상화된 건데 이건 뻔해요. 제가 볼 땐 관료들은 이럴 실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볼 땐 비선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충성 경쟁을 벌여서 대통령에게 인풋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이거 좋은 정책입니다. 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만호세 같은 경우나 학부모들 좋아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집어넣을 때는
이 부처 라인에서 검토를 안 하게 할 거예요 아마. 검토를 해도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이게 추진이 안 될 거잖아요. 네. 좀 그렇다면 이게 일상적으로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 관료의 공적인 라인 외에 어떤 별도의 라인들이 계속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벌여왔고 이런 일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몰랐어 라거나 우리는 큰 잘못이 없어라고 하면서 부처나 이걸 제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들이 좀 일상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간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우리가 한 거고 좀 뭔가 요구 얻어먹고 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대체를 거죠. 얻어먹어왔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서 뭐 그거는 뭐. 하긴 이런 특히 이 젊은층 여론의 직격탄 먹이는 이런 해외 직구 규제건을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없죠. 부처는 이렇게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여기서 찍어 눌렀을 가능성 오히려 부처가 복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아니 솔직히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솔직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부처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부처가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고 아무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다 다 비슷한 똑같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부처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지난주 발표된 그 산자부 보도 자료가 네. 뭐냐면은 이제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를 원천 봉쇄한다고 보도 자료가 처음에 나온 그랬어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이게 부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실무자 검토를 거친 보도 자료라고? 아니 이 난리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주말 전에 난리가 나니까 새로 그 내놓은 그 해명이 뭐냐 하면은 오해가 있었대. 맨날 오해해 우리는. 아니 오해를 할 수 없도록 보도 자료를 냈다니까. 오해할 수 없도록. 아니 대한민국 원천 국민은 봉쇄한다고? 맨날 오해만 해. 내가 딱 보면은요. 참 내가. 그런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에 문제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심각성을 알고 대통령실이 나선 거라 이겁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유인천 장관이 아이패드 직구 금지시키고 뭐 그럴 때하고 좀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2010년도인가요? 그때 유인천 장관이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를 원래 못 들어오게 국내 반입을 못하게 했었다. 한국 전파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들고 나와. 근데 자기가 본인이 들고 나와서 넌 뭐냐 이러고 넌 그러니까. 뭐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 자신이 뭔데 금지해놓고 넌 네. 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살 수가 없는 건데 금지해놓고 자기들이 쓰는 걸 보니까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료들이 국민의 삶을 매만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놓고 자기들은 그걸 향유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놈의 집단은 뭐야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건데 지금도 벌어진 일을 보면 뭐 유해성과 KS 인증과 유해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설명이 제가 안 돼요. 뭐 본인들 주장은 유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안 주니까 KC 인증 있는 제품 안전한 제품을 그러니까 그게 원천 봉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천 봉쇄. 그게 원천 봉쇄예요. 그게 근데 그건 또 오해라며. 뭔 말이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믿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나는 그 아까 경제안보 얘기한 게 최근에 바이든이 중국 물품에 대해서 상당수의 관세 100% 때렸어요. 네. 지금 갑자기 중국 두들겨 패기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일본 경제안보성이 나서 가지고 라인 사태를 점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점화된 데서 이제 문제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직구 파동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된 사안입니까? 거기에다 오늘 조태열 장관, 외교부 장관 얘기까지 보면은 이제 외교부도 경제안보 전선에 제1선에 서겠다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데 근데 이게 오늘 한국일보에 재밌는 논설이 실렸어요. 네. 라인 사태, 네이버 사태 말이에요. 그게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너무 친해져서 생긴 문제래. 와. 과거 같으면 저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뻔뻔하게 요구 못한다 이거죠. 못하는데 다루기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이 한국에 계속 했던 얘기가 경제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작년에 세종의 문서 채택 이후로 네. 일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얘기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가 왜 정신, 공약, 그다음에 원칙 세 가지 문서 채택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맨 앞에 정신 분야에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사이버 안보, 기술 보호, 뭐 무역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언필칭 경제 안보라고 하면서 이걸 미국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은 혁신기술 타격대요.
타격대. 기동 타격대 같이 돼 있어. 그게 뭐냐면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걸 기동 타격대 같이 무소불위로 쳐들어가서 응징해버리는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 붙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미국의 조직에 상응한 한국과 일본의 부서를 신설하라고. 그게 일본의 경제안보성하고 한국의 안보실 3차장이라 이 얘기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논설이 저 외국어대 교수가 썼는데 네. 역설적으로 한미일이 너무 잘 뭉치다 보니까 이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참네요. 뭐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도대체가. 예를 들면 한미일이 합의한 내용들을 집행한 건데 3일 만에 꼬랭기를 내려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 정책을 KC 인증이 일본에서 수입한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작년에 중국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따라하다가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공범된 그러니까 거예요? 일본에서 이거 실효성을 못 거두고 네. 일본의 총리가 이걸로 일본 소비자들한테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검증이 된 정책이야. 욕을 근데 여기에 타이틀만 근데 이거 캐시로 왜 맡겨가지고 이렇게, 예. 일본 정책을 그대로 수입해왔다니까? 뒤지게 욕을 얻어먹은 걸 알면서도 이게 경제안보 라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산업부서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아니 이게. 잠깐만요. 일단 이게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자기네가 했다는 거고 그걸 대통령이 보고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했다가 이번에 요거 다 먹으면서 끝났다는 근데 얘기고. 그거를 일본 쪽에가 우리가 한미일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책을 채용했다면은 네. 일본 쪽에서 실패했다는 얘기 안 하겠죠. 그걸 몰라요? 아니 실패했는지 대 얘기 안 하겠죠. 몰라요? 일본 쪽에서 너희도 한번 해봐 이렇게 던졌겠죠. 그냥. 설마. 아니 그걸 바보같이 모른다고요? 걔네들이 말 안 누가 해주면? 메신저를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국내 언론 보도 수준으로만 분석해봐도 작년에 일본이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사흘 만에 번복하는 황당한 일은 없었지. 진짜 이해가 안 그래가지고 되는데. 작년에 일본이 탈중국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저기 인증 제도로 해서 직구를 막겠다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일본도 흐지부지 되는데 돌연 한국에서 이게 딱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압축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그것도 그런데 왜 자꾸 책임을 전가하냐는 거야. 이 아이패드 사건이 뭐였냐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2010년도에 유인춘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패드는 전파법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했고 고가의 비용과 여러 가지 회로도도 또 제출을 했어야만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한데 현직 장관이 공식 브리핑하는 자리에 그걸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리꾼들이 이건 뭐냐, 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더니 너는 버젓이 들고 나왔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문체관광부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통관 금지시킨 게 문제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방통위원회하고 관세청장에다가 책임을 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금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서로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걸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또 책임 미루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책임 없어, 몰라, 누가 한지도 모르겠어, 얘가 잘못이야, 이렇게 결국 우리를 또 바보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책을 일본에서 실패한 게 뻔했는데 그거를 또 마치 모른다는 듯이 누가 한지도 모르면서 아니 알리지 부처는 않고. 모를 수도 있죠. 전달한 놈이 일본 가서 베껴 와가지고 부처를 압박을 아니, 근데 했으면. 전달한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전달한 사람은 무슨 거기 무슨 공무원이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공이 했을 수도 있지. 뭘 그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천공 유튜브 뒤져봐야 돼. 비슷한 거 없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관료 세계를 지배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이 복원됐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복원됐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 뭐냐? 그럼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았다는 건데 이 관계의 복원의 징후는 뭐냐면 미국이 입서비스 잘해주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다 예를 들면 발격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막 벌어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이 가서 야 이런 방식대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기조가 있으니까 그 기조가 관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자 한일 관계 내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하겠어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럼 하는 거지 뭐. 아래에서 예를 들면 그런 기조가 있는 거 한미 동맹에 대한 기조,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저는 그런 맥락 과정에서 관료들은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항하면
승진 못하거나 저항하면 잘리는 건데 그럼 그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조는 아주 강력한 거죠. 그냥 위에서 안보실 라인에서 그냥 내리꽂으면 그냥 까는 거죠. 뭐 군대지 뭐 그 정도 상황이면 그쪽에서는. 자,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용품과 전기, 생활용품 80개 종목에 대해서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이 되고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어제 일요일 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합동 브리핑을 열면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당장 금지하는 건 아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서 6월 중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그냥 해명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범법 아니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 그런데 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어떤 그 민생 경제가 정치 논리에 얼마나 취약한가가 여기서 교훈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직구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안보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물가 잡는 게 정부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정부가 여당이 선거 진 거 아닙니까? 대파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직구라는 거를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지난주 발표한 식으로 해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당장 생활 물가 안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건 종합적인 진단이 있고 상당 기간 검토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그 위해성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올 물가 문제, 네. 여기에다 이거 다 생필품인데 이런 부분에다 한동훈 위원장 자기도 직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대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면서 발표하게끔 만든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네. 전 한미일에서 왔다고 봅니다. 한미일의 경제안보 지금 네트워크가 제일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3차장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경제안보 이러니까 안보 뭐 정치안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얘기는 정치안보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무역에. 네.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 지금. 이러니까 이게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 여당에서도 이거 갖고 사실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감싸고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관계 없다면서요. 감쌀 게 없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감싸고 도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 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다. 유해물질 범벅인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기업이 고사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 놓고 있었으면 오히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해서 정부가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하겠다면서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3일 만에 엎었잖아. 근데 뭘 모래주머니 싸? 거기다가. 물이 안 녹는다는 거잖아 지금요. 근데 뭘 모래주머니 싸 거기다가. 맨 땅에다 모래주머니 싸면 웃기잖아. 저 전쟁할 때는 하는 거지 이게.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졸속 정책을 엎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잘했다. 그러니까 졸속을 엎은 걸 지금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렇죠. 해야 그러면 된다는 정부는 거예요. 까야지 왜 엎었냐. 네, 네. 까야죠 빨리 하라고. 네. 잘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또 뭔 쓰는 시츄에이션이야. 대통령 만세네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고요. 유승민 의원을 또 겨냥해서 세심하게 명찰 추호해야 할 때, 명찰 추호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펴본다는 뜻이래요. 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세심하게 명찰 추호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왜 뜬금없이 뒷북을 치냐. 한마디 하겠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 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도 전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오세훈 시장만 대통령에게 어쨌든 충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A형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네. B형이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충성을 얻기 위해서 아주 세게 얘기를 한다면 오세훈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되게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세련된 얘기가 현 대표 말씀대로 앞뒤가 거의 안 맞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자막 거잖아요. 보세요. 한동훈 과도, 나경원 졸속, 유승민 무식. 세네 그러면. 세죠, 누가 똑같네. 아니 그런데 딱 자기 수준만큼 얘기하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나는 좀 판단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장이니까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책을 밀어붙이라고 정부를 비판해야죠. 멈추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그렇지, 차라리. 정부를 비판해. 그 얘기를 해야지. 잘했다 그러면 안 되고 프린트가 안 맞는 거고. 그건 홍준표 시장도 그렇지만 그 서울시장쯤 되는 사람이 좀 유승민 씨는 야인이잖아요, 야인. 그런 사람을 실명대 공격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에도 맞지 않고 핀트도 안 맞고요 지금. 근데 이런 추세라면은 제가 네. 걱정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앞으로 IT나 통신 분야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지금 중국하고 제일 밀접하게 그 기술이 연결돼 있는 분야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저 5G 통신에 중국 화웨이 장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지금 저기 그 중국하고 협력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5G 서비스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원래부터 뭐 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각되겠네요, 그게. 이러니까 앞으로-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다 건드려 이제. 그렇지 데이터 통신 같은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한국이 취약하냐 하면은 네. 그 여러분들 왜 어디 앱 깔고 뭐 저기 구매할 때 저기 동의하는 거 막 누르시잖아요. 네. 그거 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휴대폰에 별거 다 하지. 김미영 팀장입니다. 뭐 이번에 뭐 새로운 어떤 분석 뭐 또 그다음에 로또 그다음에 저기 어디 경남 남해 무슨 저 군 의원 뽑는 전화도 오지. 네. 그거 다 어떻게 노출된 걸까? 그러니까. 이메일에 스팸 메일 그거 다 어디서 온 걸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돼버렸어. 그랬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걸 보면 기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야 지금부터. 저기 라인 사태 그 기준을 적용하면은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만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휴대폰 이메일 다 오염돼 있는데 네. 이런 게 다 문제가 된다니까 앞으로 이게. 진짜 이건 진짜 고민해봐야 되고 약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관이 올라오잖아요. 약관이 18분 정도 읽어야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또 그거 괜찮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평균이 15초예요. 예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스하는 순간 정보 다 빼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중심망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풍력도 되게 많잖아요. 풍력 문제 같은 경우가 풍력 발전은 중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갖다가 만약에 배치를 하려면 배치를 해서 또 육지로 연결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갖다가 그럼 다 예를 들면 중국 기술이 와서 해야 된다는 그거 갖다가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독점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좀 하려고 하는 거부터 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경제안보 프레임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게 자꾸만 이 벌어지는 사태들 보면은 이게 예고편이라고요. 앞으로 쓰나미가 밀려온다니까요 이게. 네.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걱정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또 1, 2mm짜리 깨알고지 약간의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 거 그거 괜찮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판결 나가지고 우리 개인정보 막 그렇게 막 넘어가도 다 넘어가. 괜찮다. 예. 그 법원에서 다 로비예요. 미국 같은 매우 경우는. 유감스럽다. 싹 로비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더 큰일 났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수준을 맞추라는 요구가 들어올 거다. 아유 몰라요. 이 수준을 맞추라. 몰라요. 진짜 이 얘기 하기도 싫어요. 진짜.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 라이시 헬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대통령이 타는 헬기는 좀 안전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 일이 갑자기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했느냐. 그게다가 실종 처음에 됐을 때
이거 살아 있다, 뭐 무슨 다른 뭔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루머가 막 돌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착륙을 무리하게 하다가 추락이 아니라 네. 그 저기 해서 전화 통화까지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오후에 사망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추락이 맞아. 저건 추락이라고 착륙이 아니에요. 왜 추락이지 근데? 그러니까 악천후에 저 지금 날씨 보세요. 지금 안개란 얘기가 나와요. 안개. 폭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왜 뜹니까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이게. 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GPS 장착이 돼 있는 왜 군용 아파치 헬기는 악천후에서 작전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런 거 전천후 작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기종을 내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민수 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용 헬기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저기 댐 기공식에서 동아제르바이잔에서 오다가 추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게 이제 악천후에서 시계 불량이나 아니면 계기 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센서가 이제 오작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공군 참모총장 내외가 탔다가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내외다 맞아요.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 김영삼 정부 때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그거야 기술적 문제고 지금 보면은 상당히 국가 원수급의 대통령의 어떤 의전 경호치고는 뭐 완전 개판 아닙니까 저게.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8명 전화. 그래서 지금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평상시도 아니고 거의 전시상황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특히 이란이라면 지금 거의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좀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추락사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연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걸 우연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동 자체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갖고 가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 또 그래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이 잘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네. 이 라이시 대통령이 강경파 맞아요. 네, 초강경파예요. 네.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300 기. 동원해서 그 340개입니다. 340. 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이란은 대통령이 1인자가 아니에요. 네.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1인자예요. 거기서 대통령 출마자도 제한까지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큰 어떤 정치 체제 변화는 아니고 네. 부통령의 선임자가 승계를 하고 5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여전히 최고 권력자는 호메이니 지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또 급변 사태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다만 최고 강경파 지도자가 사망했다. 근데 또 어떻게 전쟁도 저런 식으로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솔직히 좀 음모론에 처음 듣고는 좀 솔직히 솔깃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런 사례는 있었죠. 이제 예전에 패튼 장군이 이제 이 베를린 점령한 다음에 자꾸 이제 모스크바 진격을 하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암살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연합군 온건파 내에서 패턴 나눴다가는 또 러시아가 전쟁 벌이겠다 싶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직도 암살론이 남아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전쟁 중인 거잖아요. 예. 여기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냐 안 미치겠냐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전쟁은 네. 지금은 전쟁 중은 아니고 네. 이란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냥 적대 관계 대치 네. 상태이고 저기 뭐냐고 하마스. 이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란의 대통령의 암살은 일정 정도 그 이란 추종 세력 네. 예를 들면은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 예멘 후티 반군 이쪽에는 일단 충격입니다. 이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이 단체들이 다 모였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라 그래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모임에서 좌장 노릇을 했다고.
그런데 이 이란 혁명 수비대 다행히도 그 군령권,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대통령이 아니고 호메이니한테 있어요. 아. 이게 이러한 정치 체제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저 대통령 암살이 충격인 건 사실이지만 암살? 암살? 지금 암살 일어났어요? 사망. 아직까지 암살 일어났어요 지금. 사망. 정정합니다. 예, 사망. 이건 사실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얘기 무의식적으로. 같은데. 그러지만은 이 자체는 전쟁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누가 앞으로 이 세력을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영향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종래영님 암살 발언. 근데 만약에 네. 후임자가 들어와서 이 노선이 바뀌어 버리면요 아마 암살론이 계속 나오겠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노선은 안 바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종래. 아니 그 이제 선거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란은 강경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란은. 근데 저번에 한번 졌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번 졌다가 다시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세 자체가 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로 오히려 음모론이 확산돼서 강경파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중동 정세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측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고, 그럴 수도 예, 있죠. 얼마 전에 맞아요. 최고 맞아요. 사령관도 암살당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미국으로 해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좀 화해를 시키면서 중동을 갖다 좀 누르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파열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더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진짜 나오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이게 정말 복잡해요, 이게.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해져요 이제 이러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최근에 대통령하고 군의 총사령관이 다 죽은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하네. 예, 이게 지금 총사령관은 이스라엘이 암살했고 지금 여기 대통령 총사령관이 다 사망. 팩트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음모론을 계속 여기까지 얘기할 수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가 음모론자는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하긴 하다.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서 합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가서 그 지난번에 컨퍼런스도 사실은 이제 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혹은 당 운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을 혼내려면 탈당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당원의 권한을 올리겠다. 막 이런 약속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대표, 막 공동대표설까지 나옵니다. 추미애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자와 같이 공동대표를 시켜야 된다는 등, 아니라는 등, 민주당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종국 박사님?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환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은 뭐냐면 김건희 리스크는 막는다.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김건희 리스크가 막는 게 아니고요. 최수근 해병 리스크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초선원들 만나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통해서 당에서 요구한다면 나는 그것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이 올라오면 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최수근 해병 문제 같은 경우도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되면 어차피 검찰에 가져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검찰권을 확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 8명에 대한 국민의힘에서 8명이 변절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강공 드라이브로 입장을 잡았다. 네. 그러면 이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서 싸울 데가 어디냐? 또 두 군데잖아요. 국회라는 권한, 입법권과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야권의 연대. 특검 연대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1차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장의 어떤 인물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 추미애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 이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무너져버린 측면이 있는 네.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럼 하나의 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을 갖다가 우원식 의원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민주당이 아주 강력한 특검 연대들을 재구성해내서 192 플러스 8 이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아닌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저희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지했던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론 관련해서도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해도 강력한 힘으로 제기가 됐지는 않았을 것, 되게 조심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되게 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세게 나와요. 더 쉽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 네.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연임이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상황과 내부의 어떤 의사 합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의사 합의가 돼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네.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87명으로 그러니까 89명이죠. 그 의원들을 뭐 밝히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던데요. 내가 누구 찍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끼리 서로 당선자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싹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면 전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통해서 가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는 야권 연대 같은 경우도 매우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자체가 더 힘을 얻는 설득력 있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은 그렇게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형성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형태의 드라이브가 앞으로 세일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상황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보면. 전 대표 어때요? 아니 근데 이 추미애 의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만들려고 마음먹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추대를 하든 아니면 경선하더라도. 근데 사실상 뭐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야. 방치했다는 거. 방치해가지고 엎어치기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추미애 의장의 이 낙마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리고 명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걸 못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더 지지가 커진다. 전 이거는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순서가 네. 우원식 의장의 그 당선에 대해서 누구 한두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뭐 사람은 때문에 그렇지? 추미애가 안 되고 내가 우원식에 기대에 걸었고 나는 이거는 이 민주당도 지도부도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원식이 더 필요하다 지금에 그걸 만들어 놓고 네. 6월 국회 이후에 우원식이 그거를 기대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인 거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게 관심 갖게 된 건 김진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전에는 국회의장이 뭐가 중요해. 근데 또다시 특검법 나오고 이럴 때 김진표와 비스무리한 행태가 되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이 가면 안 되고 우원식 의장이 잘하도록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예,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근데 이제 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전 사과를 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내 구성은 대의 정치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상식이었고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이제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더 트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이미 상향식 그 체제가 오히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확산이 돼서 문제인데 여기서 뭐 당원 지분 10% 또 뭐 권한 2배 향상 네.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이냐 이거는 정치는 모든 걸 당원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고도의 정치 행위가 있고 이걸 책임 있게 결정하고 나가는 어떤 의원단이 중요한 것이지 매사를 어떻게 앞으로 당원들한테 이걸 갖다가 물어보고 통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게 질서정연하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지도부가 급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니 급해서 이렇게 하게 그렇지. 되면은 네. 우원식 의장이 선출된 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저기 정청래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 설전이 네. 계속 벌어진 게 싸우고 바로 있죠. 그 내용이에요. 예. 그게. 그럼 엎어버리든지 번복을 하든지 어차피 당내 선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잘못됐는데 이거를 사후 약방문으로 뭐 당원 걸리려고 일대한다? 이거는 그건 아닌 것 우원식 같아요. 의장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원식 의장이 모든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다 백업하든지 설명한 다음에 못하면은 그 뒤에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명이나 탈당 신청을 지금 했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즉각 그거를 수리하지는 않고 조금 시간을 좀 두면서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1만 명이나 탈당할 정도로 화가 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되돌릴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미흡함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기본적인 건 예를 들면 그 전에 숫자예요. 그 숫자가 모든 걸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만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 다음 여론조사가 다른 조사 같은 경우도 50%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4%, 5%, 4%, 3% 정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많은 어떤 그 여론, 특히 이제 이쪽 진영의 여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원식 의원보다는 추미애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다 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위 89대 80이라는 상황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건데 설명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어떤 모의를 했다거나라고 어떤 당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저 그렇다면 여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블랙박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다 모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당원들의 결정된 전체 함의가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어떤 개파들이나 어떤 모임들의 이익들이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이 공간 안으로. 스며들어 오면서 자기들의 그런 뭐 주류가 있겠죠. 20, 30명 뭐 이런 사람들의 판단들이 오히려 추미애보다는 적어도 우원식이 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다. 아니 더 좋은 뜻이라면 아니 추미애 당선인보다 우원식 이분이 나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뭐가 설명이 안 더 되니까. 유리하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데 있어서 네. 추미애보다는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더 이 노련하게 해가지고 상대편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래서 우원식을 밀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했으면 모를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니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윤 갈등의 이익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네. 거죠. 네. 윤석열에게 간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판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럼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인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있었던 거겠죠. 에이, 설마 그거는 근데 예전에 일단 약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너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변형이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구성들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원식을 지지한 의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설명해야 돼요. 하나는 국회는 제가 볼 때는 고퀄리티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 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싸우고 막 이렇게 뒤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우아하게 결과를 거칠다? 내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은 거죠. 싸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추미애 건 쉽지 의원이 않죠. 너무 거칠다. 거칠게 싸움을 했을 때 그 거친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이 문제는 네. 지금 이거 선악을 논하기에는 그동안 총선 심판 뭐 200석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미애 의장론까지 해가지고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네. 예, 지금 이 순간은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고 네. 여기서 책임론을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양상하고 내가 똑같은 장면을 발견했다고. 어디서 뭘 발견해요? 넷플릭스에 더 HO라고 있어. 더 그거 HO. 되게 재밌어. 한국 영화 시리즈인데 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1층부터 8층까지 각자 들어가 자는데 게임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어서 똥을 누구한테 어느 방에 놔두느냐로 해가지고 투표가 벌어졌는데 8층이 5표가 나와가지고 8층으로 몰아주자는데 8층이 말을 안 듣고 문 걸어 잠그고 해가지고 개판이 돼가지고 네. 게임이 깨지면 전부 손해가 많거든. 그러니까 수습책이 나와 거기서. 네. 그 영화를 보시면은 네. 어떻게 수습책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3층이 대신 가져가기로. 쌈- 그랬는데 뭐냐 하면은 똑같아. 요 투표하고 3% 우원식 지지였고 네. 추미애 45%, 네. 48%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3 내지 4% 되는 후보 둘이 사퇴를 했단 말이야. 그랬죠. 그러면 사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지율이 아니라 그 사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출렁인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엔 변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변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8층에서 똥을 다 가져가기로 한겨. 근데 제일 권한이 세. 그러니까 안 들고 판 깨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당시에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만두거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빈정이 상했을 것이다. 오히려 더 거부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자, 이거는요. 두 번째는 후보 사퇴를 안 하고 사자 대결로 갔으면 추미애가 당선되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과정을. 네. 뭐하러 사퇴를 시키고 정리를 하냐고. 그걸 누가 이미 사퇴시켜요? 사자 대결로 가도 추미애 후보가 거의 절반의 표를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굳이 그걸 왜 저기 사퇴를 시키냐 이거요. 그러면 과정은 그 다음에 벌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의회에서의 어떤 국회직을 선출하고 앞으로 상임위원장부터 줄줄이 되긴데 네. 선거 앞으로 할 거 많습니다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무리한 어떤 기획 조정 광이 과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오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지금 우원식 의장으로 선출되는 그 상황 자체가 비명계 결집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영국에 있었었는데 어제 잠깐 일시 귀국을 했고 김경수 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구심점이나 이런 역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당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킬 수도 있다. 이제 머리를 막 쓰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아니 우원식 의장이 비명계예요? 친명계 아니에요? 맞아요. 친명인데. 친명계잖아요. 친명인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민평전하고 해가지고 좀 친명 쪽은 오히려 약간 친문 쪽에도 좀 떨어져 있는 친문 쪽과 가깝다. 연결돼 있는 친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나을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을 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과로 입증해야 되는 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김경수 씨는 뭐 저도 감옥에 있을 때 같이 뭐 옆방에 있었는데 뭐 그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한결같이 그거 아니다 이거 드루킹했지나 몰랐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직접 관여한 증거는 그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뭐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 다 풀어주고 다 복권시켰으니까 저는 복권시킨다고 봅니다. 예, 꼭 그래요? 반드시 무슨 뭐 혼란을 유도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자기와 연관돼서 감옥 간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다 사면시키고 있어요. 윤석열은. 이게. 나중에 후환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래서 석방을 시켜서 아마 정치 재개를 하겠죠. 김경수 씨. 참네요. 진짜 지금 최순실 빼고 다 나왔잖아요.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참네요. 이게 지금 저희 그 여권이 두 가지 논리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네. 야 잘했어 오히려 우원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놀랍네. 민주당이 이런 고도의 전략적인 머리를 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한다 싸움 이러면서. 붙이는 거고 김경수 전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재판 열릴 때마다 야 무죄가 되면 이제 비명계의 중심이 되지 않게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보석 나오면 또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도 시끄러우니까 유학 갔다가 잠깐 추도식 때문에 왔는데 이제 또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권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당내는 8월 따선 거잖아요. 본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 당대표 나가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신호탄은 복권이 딱 되는 순간부터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전 도지사가 와 감사합니다 얘기할까요? 매우 곤욕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집어넣고 풀어주고 뭐 어쩌고 다 아주 막 그 친박 세력, 좋아하잖아요. 친이계 세력 집어넣은 사람들 다 석방시키고 다 사면 그러니까. 복권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심지어 곤욕스러운 공천까지 줬어.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들. 공천도 막 거래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기도 김경수 하고. 도지사가 정치적인 시작을 할 때 매우 곤욕스러운 사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을 받고 야 비명계 다 모여 이게 말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요. 오히려 곤욕스럽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요전에 국민의힘 그 초선들하고 그 오찬을 했죠. 네. 거기서 거부권과 예상권을 믿고 열심히 싸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한 발이 빠졌어요. 그렇죠. 사면복. 사면권도 있으니까 감옥 갈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는 얘기도 덧붙일만 했던 거죠. 어?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음번에 진보 정권에서 하게 되면은 또 이거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줘야 돼 사실은. 김경수 지사는 복권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치가 너무 복잡스럽습니다. 복잡해요. 정말 머리를 너무너무 고도로 막 굴리는 것 같아요. 굴려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동네는 안 돼요. 굴려도 안 됩니다. 자, 변 대표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정유라 씨에 대한 수배령이 뭐 떨어졌다. 윤석열과 검찰이 공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수배령이 떨어진 거는 사실 확인이 됐는데 네. 수배령이 떨어진 게 사실 확인이 그 됐다고요? 공항 쪽 제보자에서부터 이제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장시호가 지금 LA로 이주를 했습니다. 태국에 도주했다가 LA로 다시 옮겼는데 LA 또 갔어요? 왜냐면 태국에다가 뭐 파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LA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 검찰에 논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찾겠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네. LA는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거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LA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다가 1년 6개월 전에 장시호를 김영철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제 어필했죠. 태국에다가 장시호 변사체로 뜨면 네가 책임질 거냐. 빨리 신병 확보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공수처가 움직였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 못 해줘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했던 김성수 TV에서는 검찰의 작업 아니냐. 검찰이 장시호를 확보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장시호를 설사 검찰이 확보하더라도 공수처에 고발되기 때문에 장시호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장시호가 들어오면은 공수처가 다 관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 장시호가 공수처하고 협의해서 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장시호는 그렇다고 치고 정유라는 왜 갑자기 이래요? 그 공수처에서도 정유라를 다 조사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이 태블릿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정유라가. 그 공수처가 달라는데 안 주고 장시호 이 주소 안 주고 막 페이스북에다가 장시호 이거는 김영철 선수 제가 끊어버릴 거다 막 이딴 말을 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저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후원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를 은닉하고 범인을 은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공수처 작업이라고 저는 뭐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공수처가 조만간에 장시호 정유라를 잡아서 뭐 정리할 거다. 오래 안 걸릴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전광훈 목사가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내일 오전 10시에 자기가 장시호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을 이제 만났다고 내일 공동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여기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제 판이 보수까지 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왜 여기에 끼어든 겁니까? 지금? 한동훈하고 전쟁 중이거든요. 정강훈 목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김영철 범죄를 한동훈이 물을 대가지고 쳐서 끝장내겠다 해서 지금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끝장내겠다는 작업인데 보수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 팀장 윤석열이고 바이스가 한동훈이 위증 교사를 통하고 태블릿 위증을 통해 조작을 통해서 이재용하고 박근혜를 잡아넣었다는 거는 원래부터 이거는 비판거리였으니까 이걸 정광훈 목사 쪽에 다시 지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밑에 지지 기반층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보수 쪽에서는. 이건 한동훈만 걸린 게 아니잖아. 윤석열도 걸린. 근데 윤석열은 그냥 어차피 대통령 됐으니까 넘어가겠다는 게 이제 그쪽 생각인데. 그게 넘어가서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동훈까지 제가 다 협조 그럼 그때까지 가자.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입장이고. 근데 제보자가요 이걸 더 갖고 있어요 녹취를. 그래서 녹취가 더 이게 있어요? 여러 언론사가 하려는데 제보자가 더 핵심적 녹취를 더 갖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제보자를 지금 잡았다 그러거든요. 어머나. 그러면은 뭐 이제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무슨 동영상과 내일 무슨 내일 오전 10시. 아니 무슨 동영상과 무슨 사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김영철 그하고 뭐 김영철 부장과 이런 사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장시호 시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매체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는 거를 정광훈 목사가 오늘 잡았다고 선언했어요. 제보자를 지금 잡아놨다고. 그럼 정광훈 목사가 능력이 대통령하고 전 비대위원장 둘을 잡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저기는 한동훈인데. 아니, 그 둘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 근데 정광훈 목사는 워낙 홍준표 분리하잖아. 분리하잖아요. 분리가 돼요?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하잖아. 아니 아크로비스 다 밑에 분리수거장이 있잖아. 그런 데서 분리수거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이번에 KC 인지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 잠깐만. 한동훈이 알아서 한 건가요? 근데-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보고 안 하고? 정강훈 목사는 왜 한동훈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요, 이 이른바 이 바닥 보수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가지고 공천도 안 주고 해가지고 퇴출 당했는데 홍준표 말대로 윤석열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놈부터 죽이자는 게 한동훈이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보수층에서도 이제 칼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아니 그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되고 또 다음에 뭐 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정광훈 수사는 한동훈이 끝장내야 되는 거죠. 참요. 나는 전당대회 앞두고 일종의 청부 무슨 차도살인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아사리판도 아니고. 아니 정권의 그 막장이 이제 절정으로 도대체 가고 정치가 이래도 되고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와, 그래도 진짜? 폭로하는 건 봐야지. 그런 건 저기 그래도 아니 나 그런 폭로는 것까지. 좋아. 폭로는 뭐 정말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되게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별걸 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럼 이제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까? 이제 조만간 이게 막 또 일단 이 원래부터 보수가 붙었어야 되는데 이 보수가 변절해서 문제였는데 이제 보수의 가장 본인이 변절한 게 아니라 보수가 주류가 변절한 이제 정광훈 세력이니까 우리 바닥에서 그래서 보수가 붙어주면 일하기 훨씬 편해지죠 이제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결국 있다. 내일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일부터 정광훈이 이제 시작이다. 기자회견하면서. 예. 정광훈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걸 아니 내가 그래서 저분은 또 저걸 들고 윤석열하고 또 거래 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폭로해준 증거를 갖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 여자분은 그러면 그 녹취록 제공한 사람은 왜 정광훈 씨한테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시호가 이 여자를 사채업자라고 막 했는데 사채업자가 아니고 진짜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근데 이제 사채업자 음행에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몇 군데 아마 민주당 쪽에 갔는데 안 됐나 봐 얘기가. 그래서 정광훈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정유라도 아마 정광훈 쪽으로 갈 거야. 근데 뭐 그 여자는 모르겠는데 정유라는 아마 정광훈한테 돈 많이 요구했을 겁니다. 돈이요? 네. 정유라는 그 소영길 대표한테도 5억 원 요구했다가 송 대표 돈 없는 거 뻔히 이제 돈 없는 송 대표한테 돈 없는 거 알고 그냥 뒤통수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참네요. 정준보님이 변 대표님 태블릿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러는데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네, 예. 어지럽고 솔직히 저는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검찰이 손을 대면 다 이상해져요. 뭐가 보면 항상 뭐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정의로운 칼을 대는 게 아니라 권력의 칼을 대니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유, 오늘도 많은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좋아요, 구독 많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88만인가요? 지금 89만 안 됐나? 네.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어느 기업이든 간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 이벤트의 제목은 스픽스와 함께 브랜드 파워 강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하고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광고의 카테고리는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노영희TV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역전의 용사들 외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